자, 수업 시작할까요? 수업 시작해도 되겠니?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오랜만에 녹화와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되었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네. 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신분질서의 변동이라는 제목이에요. 조선시대 때의 신분제도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신분질서가 어떻게 흔들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는 법제상으로는 양천제였습니다. 법제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법과 제도에서 규정 짓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때 가장 기본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조선의 신분은 이것과 이것이다 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과 양인과 천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분은 사실은 양인과 천인 두 개밖에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양천제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양인은요 자유로운 신분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나아가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무엇도 있나요? 의무도 있죠. 이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 바로 양인이라는 신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조세 또는 전세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특산물, 토산물을 말해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생산물을 나라에다 내는 것을 가지고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은요,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때 역에는 크게 요역과 군역이 있었습니다. 요역은 말 그대로 진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성을 만들거나 도로나 다리를 만들 때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을 가지고 요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군역은 무엇일까요? 그죠,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지는 걸 가지고 군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인의 경우에는 자유와 과거 응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 신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천인, 천대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의무도 면제되는 사람들,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 천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실제로 경국대전에서 법으로 제도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분은 양인과 천인 두 개밖에 없었다. 양천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조선시대 때에는 크게 4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신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신분제에서는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반상제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반상제 하에 속해 있었던 4개의 신분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선의 최고 지배층은 양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양반은요, 다른 말로는 사대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대부는 어떤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과거에 응시하고요. 세 번째, 그래서 국가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 유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하여 국가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양반을 다른 말로는 사대부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양반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자, 조선시대 때 과거라고 하는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배운 기억나나요? 3가지 과목이 있었죠.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문과와 무과와 그리고 잡과가 있었어요. 그죠? 이 가운데 문과에 응시해서 문관 관료가 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문반이라고 불렀고, 무과에 응시해서 무관 관료가 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무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문반과 무반 두 개의 반을 합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양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반의 사전적인 의미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과거 합격자들만을 원래는 양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의 의미는 과거 합격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가문의 일원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조선시대 때 양반이는 원래 과거 합격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들, 가문의 일원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양반은 조선시대 때 최고의 지배층이었고요. 이들은 군역이 면제되고 과거를 통해서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군역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나요?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군대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군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양반들은 왜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군역이 면제되었느냐? 아까 양반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사대부라고도 한다 그랬어. 그지? 사대부는 어떤 사람들을 사대부라 그랬냐면은 유학을 공부하여 과거에 응시해서 국가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양반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들은 국가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로 군역을 면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과거 합격자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유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뭘 위해서 하는 거다? 나라의 국가 통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라는 논리로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로부터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양반들은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하였다. 선생님 아까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 응시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양반 말고도 그 밑에 사람들도 과거 응시 노비만 아니면 천민만 아니면 할 수는 있었죠. 하지만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웠죠.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의 경쟁률은 1000대 1이 넘어갑니다.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양반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이 과거라고 하는 관리 선발 제도에서 그 아래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응시할 때에는 자기가 어느 가문 사람인지를 또 밝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인이나 상민 계층의 사람들이 과거에 응시해서 합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합격자의 숫자를 세보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하는 특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아래 지배층, 피지배층들을 지배하는 조선의 최고 신분이 바로 양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양반과 피지배층이 상민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중간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중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중인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술관직, 서리, 향리와 같은 하급 지배층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조선시대 때 과거에는 무슨 과가 있었다? 문과, 무과, 그리고 잡과가 있었어요. 그죠? 바로 그 잡과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기술관직의 중인들이죠. 통역관이나 의관, 의사들이나 무기를 제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술관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똑같이 과거 합격자이지만 문과, 무과에 합격한 양반들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또한 서리는 뭔가요? 네, 중앙관청의 하급관리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서울시 공무원쯤 되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서리라든지 아니면 향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지방관리들이죠. 그죠? 고려시대 때 향리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관리로 전락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시험 보기 전에 배웠었죠? 기억나나요?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급 지배층으로 양반과 상민 사이에 껴있는 중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부모의 직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직역이 세습이 되면서 대대로 기술관직, 서리, 향리를 하는 사람들이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한편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고려시대 때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분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서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양반첩의 자식들이죠. 이런 겁니다. 고려시대 때는요. 일부 일처제가 보편적이었죠. 한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혼인의 풍습이 일반적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 딸 모두 부모의 재산을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딸 모두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여성도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지 않았고 여성이 재혼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라는 게 고려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오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되느냐?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정해보자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조선은 곧 유교? 정확히는 성리학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대단히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위아래의 위계질서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뭐든지 다 뭐가 위고 뭐가 아래냐를 굳이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로 뭐가 위고 뭐가 아래를 따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관념이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하느냐?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는 남존 여비의 생각이 관념이 조선시대 때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혼인 풍습에도 혼인 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느냐?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양반 가문들을 중심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 때 양반 가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 그래서 보통 양반 남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은 어느 가문에서 선택을 할까? 좋은 가문. 첫 번째 부인은 그렇죠. 같은 양반 가문에서 선택을 해서 양반 가문끼리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 부인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상민이나 천민 계층 가운데 둘째, 셋째 부인을 얻어요. 여기에서 양반 남성이 상민 여성과 상민 첩이 뭔지 알지? 네,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첩이라고 해요. 양반 남성이 상민 첩과 결혼을 해서 나온 자식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서자라고 불렀고, 양반 남성이 천민첩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무엇이라고, 자식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얼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자와 얼자를 합해서 뭐라고 불렀다? 서얼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상민첩의 자식을 서자, 천민첩의 자식을 얼자라고 해서 이 둘을 합해서 서얼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성리학이 사회를 지배했다.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대단히 강조했다? 위계사회를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민첩의 아들, 천민첩의 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양반 부인의 아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자의 대표적인 인물, 고전소설 홍길동의 주인공이죠. 그죠? 홍길동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 뭡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왜? 서자라서. 그죠? 이러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서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양반 가문의 일원이에요. 하지만 상민은 아니지만 양반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중인 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바로 서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차별 외에도 문과의 응시가 제한되는 차별을 받기도 했어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지만 어쨌든 권력의 핵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문과예요. 그래서 서얼들에게는 문과의 응시가 제한되기도 했던 겁니다. 왜 그렇지? 왜 서얼들에게는 문과 응시를 제한하는 차별을 두었을까? 못 올라오게. 못 올라오려고. 왜 못 올라오게 해야 돼? 왜냐면 상민의
그렇죠. 일단은 맞아요. 서얼들의 경우에는 양반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양반과 똑같은 신분이 될 수 있는 문과의 응시는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양반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특권은 왜 특권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양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상민첩, 천민첩의 자식들까지도 나눠준다? 특권이 확대되는 거고, 그렇죠. 특권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권을 소수의 특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문과의 응시를 제한하는 이런 차별을 두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기술관직의 중인들과 서얼들은 중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려갑시다. 자, 상민, 일반 백성들을 상민이라고 불렀고요. 농사짓는 농민이나 장사하는 상인이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수공업자들 모두 상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상민의 절대다수는 뭐하는 사람들이었다? 농민들이었다. 농사짓는 농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농사짓는 농민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땅이 없어서 양반들에게 땅을 빌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땅 빌린 값으로 양반에게 돌려주는 농민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소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작을 하는 농민은 소작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농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신분 계층 이었고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세, 공납, 여기에 의무를 지면서 국가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신분 계층이 바로 농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공업자와 상인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상민이었습니다만은 조선은 농업사회이다 보니까 상민들은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 농민들에 비해서 다소 낮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편 조선시대 때에는 고려시대 때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신분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상민이지만 다소 차별을 받는 신량역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려시대 때 향부곡소 배운 기억나나요? 네,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이죠. 그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노비는 아니었지만 차별받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잖아. 그치?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조선시대 때에는 향부곡소와 같이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신부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고 부릅니다. 3D 직업이라고 들어봤니 혹시? 못 들어봤어요?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용어야. 3D 직업. 제작. 아니. 자, D로 시작하는 영단 어디 아는 거 뭐가 있지? D? 더티. 도구. 네, 도구 아니고요. 네. 또 일이야, 일. 더러운 일 맞아요. 또. 데코레이트. 네, 아니고요.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닌데. 네. 더티. dangerous. difficult.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3D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상식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도 그런 3D 직종에 종사하는 양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면은 명량 같은 영화 보면은 거북선 안에서 배 타고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본 적 있지, 그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량역천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한편 천대받는 천민의 경우에는 백정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백정,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백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였지? 일반 농민 백성들을 의미하는 용어였지만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백정은 무엇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도축업자들, 소, 돼지 잡아서 고기 파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면서 천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광대나 무당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천민들로 천대받았지만 천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무엇이었다? 노비였다. 사고 팔 수 있고 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노비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노비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지지 않는다.
세금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조선의 사신분제에 각각의 신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이 두 차례의 대규모 국제전쟁은 조선에게 매우 큰 피해와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 두 차례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조선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구분할 때 이 양난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양난의 기준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나 사회의 성격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신분제도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원래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는 양반이라고 하는 특권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반이 나머지 90%의 이 피지배층들을 지배하는 신분 구조가 조선의 신분 제도였다고.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흔들렸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저기 뭐냐, 한국사에서 100점 맞은 애들이 16명이라는 얘기 했나? 네. 그렇죠. 기말고사 어렵게 된다는 얘기도 했었나 그래서? 네. 다 했군요. 오늘 한동안 허리 안 아팠는데 왜 이러지? 운동을 좀 그런가? 자, 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느냐? 첫 번째,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숫자는 왜 늘어났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할 건데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이전보다 힘이 덜 들고 이전보다 먹을 것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을 해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일찍 적용했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유한 농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부농이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에 농업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농업 생산량이 향상에 따라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농민이 등장하니 우리는 그들을 부농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한편 농업 생산량이 향상이 되면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생산해낸 식량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빠듯했는데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먹고 남는 것들이 꽤 많이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먹고 남는 것들 마냥 썩힐 수는 없잖아. 뭘 할까? 팔아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 외에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옷을 사고요, 약초를 사고요, 건강을 챙기고요, 풍류를 즐겨요, 놀이를 즐겨요. 자,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경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핫한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유통하면서 큰 돈을 번 거대한 상인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무엇이라고 부른다? 거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양반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상민들, 쌍놈들은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증가와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힘입어서 쌍놈들 가운데, 상민들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부농, 거상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이게 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흔들게 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에 매우 큰 충격과 피해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선 정부는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돈이
화닥이나 나라를 운영할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기는 하는데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조선 정부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장사를 하느냐? 신분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양반의 신분을 돈 받고 팔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책을 일컬어 납속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납속책에 의해서 팔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명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양반은 어떤 사람이 양반이다라고 불렀었죠? 양반은 과거 합격자들을 양반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양반이다라고 하려면은 과거 합격증이나 관직 임명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돈 받고 팝니다. 뭘 파느냐? 실제로 하는 일은 없는 관직의 임명장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다만 누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 쓰는 칸은 비워놓는 거죠. 빌 공자, 이름 명자, 임명장 첩자를 써서 그것을 공명첩이라고 합니다. 보이나요? 네. 여기가 이름 쓰는 칸인데 이름 쓰는 칸이 없어요. 없죠, 그죠? 돈 내면 여기다 돈 낸 사람의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정대부라고 하는 관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일이 없지만 그렇게 양반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납속책이라고 한다. 그럼 누가 공명첩을 살까? 부자. 어떤 부자? 분홍. 그렇죠. 분홍이나 거상처럼 먹고 살만하고 충분한 부를 쌓았지만 내가 피지배층이라는 사실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돈 내고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양반의 숫자는 점차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양반은 어떤 사람이 양반이라 그랬지? 과거 합격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 그 가문의 사람들도 양반의 개념에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내가 양반이다라고 얘기하려면 관직 임명장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양반 집안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족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양반 가문으로부터 족보를 빌린 다음에 베껴 쓰거나 아니면 통째로 사는 족보의 위조나 구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양반으로 변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서 양반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되고 상민의 숫자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특권을 왜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소수만이 누리기 때문에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런데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양반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의 의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또 하나, 양반은 어떠한 특권을 누린다 그랬지? 군역이 면제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중간고사 전에 방군, 수포제 이런 거 배웠습니다. 배운 기억 나나요? 실제로 조선에서는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어떤 식으로 줬나요? 진짜로 군대를 가는 경우보다는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내서 군역을 면제받았어. 그지? 다시 말해서 양반이 되면 뭘 안 내도 돼요? 군포를 안 내도 돼. 그런데 양반이 되는 사람이 늘어났어. 그럼 국가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아직 양반이 안 되고 남아있는 일반 상민들에게 가게 되는 군포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나중에 조선 후기의 사회 모순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는데 왜? 네, 잘못 눌렀어요. 힘들어. 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냐? 양반층의 분화입니다. 양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양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양반들 중에서도 그 계층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런 거 배웠어요. 16세기 때부터 사림이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들이 조선의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 사림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편이 나뉘었어. 우리는 그 각각의 나눠진 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붕당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붕당 정치는 예속 논쟁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붕당과 붕당 간의 정치적인 다툼, 정쟁이 점점 더
심해졌죠. 그죠? 그러면서 조선 숙종 때쯤 가게 되면은 환국 정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뭐? 일당 전제화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배운 기억나나요? 네. 하나의 붕당의 권력을 독점했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 다른 붕당에 속해 있던 양반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었다, 막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자, 게다가 나중에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 때 가게 되면은 무슨 정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세도 정치라는 게 나타나게 돼. 안동 김씨, 풍량 조씨와 같은 왕의 외척 가문이 아니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이런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력, 관직으로부터 소외된 양반들의 숫자가 더욱더 어떻게 되었다?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네. 듣고 있지? 자, 아까 양반은 어떤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과거에 합격하거나 그의 가문 사람들, 가족들을 양반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과거 합격자의 가문 사람들도 양반이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때 내가 양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내 위로 4세대, 날 포함한 5세대 가운데 한 명은 과거 합격자가, 관직 진출자가 있었어야 돼. 나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증조 할아버지 세대, 고조 할아버지 세대 가운데 한 명은 과거 합격자가 있어야 그래도 나는 양반 가문이다 라고 행세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일당 전제화, 세도 정치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5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관직에 진출한 조상을 찾을 수가 없는 양반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반 가문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쫄딱 망한 양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양반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쵸, 몰락한 양반이라는 뜻에서 잔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들 잔반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일반 농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방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래도 제법 땅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는 조금 힘을 쓸 수 있는 양반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향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양반층 스스로도 세도 정치, 붕당 정치의 일당 전제화 등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조선 후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어떤 사람이 자기 가문의 족보를 팔고 빌려줄까? 이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상민들이 그것을 위조해서 사서 양반이 가문이 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신분상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신분 상승 운동 같은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얼들의 집단 상소 운동이에요. 상소란 왕에게 자신의 뜻을 담은 글을 제출하는 것을 가지고 상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얼들의 경우에는 청요직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왕에게 집단적으로 올리면서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신분적인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얼들 문과의 응시가 제한되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제한됐었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부 허용이 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 비록 서얼이지만 어쨌든 양반 가문의 일원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서얼들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간혹 가다가 문과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였다고. 다만 그 사람들에게 끝끝내 주어지지 않았던 자리가 있었으니 어떤 자리였느냐? 3, 4의 관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처럼 청, 깨끗하고 중요해서 출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은 서얼들에게 끝끝내 허용되지 않았다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서얼들의 경우에는 우리도 청묘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왕에게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양반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일부 양반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 거의 끝쯤이죠. 철종 때쯤 가게 되면서 서얼들에게도 청묘직에 진출이 허용되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한편 정조의 경우에는요, 붕당 정치에 찌들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서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인재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사람이 바로 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득공, 박재가와 같은 이러한 서얼들을 등용을 해서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기관의 명예로운 직책에 앉힘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들로 활용하는 모습이 정조 때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 같은 중인으로 분류되었던 기술관직의 중인들도 뭐야? 서얼들한테는 이런 기회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줘? 우리에게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들 역시 대규모 상소운동을 벌이긴 합니다만은 서얼과 기술관직 중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서얼은 양반 가문의 일원이고 기술관직 중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술관직 중인들도 이러한 상소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노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들도 자신의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나요?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비들 가운데에서도 제법 많은 재산을 쌓은 사람의 경우에는 납속책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운 노비들도 존재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되는 그런 혜택을 얻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되죠? 네. 그게 군공을 통한 신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노비들도 열받아요. 쟤랑 나랑 다른 게 뭔데 왜 쟤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 나는 아직도 노비지?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들이 어떤 방법을 쓰기도 하느냐? 도망가요. 얼굴에 노비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멀쩡한 사람 행세하면 내가 노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일들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빈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좀 옛날 드라마인데 밈으로도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추노. 들어봤어요? 추노? 본 적 있어요. 대충 밈으로 짤로 많이들 봤잖아요. 그지? 추노가 뭐예요? 추노꾼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추노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노비들의 도망이 많다 보니 이런 추노꾼들이 활약을 하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노비라고 문신을 새기기도 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들은 잘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이 노비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금액이, 돈이 부족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 수입을 더욱더 늘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노비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죠? 그래서 노비를 세금 내는 양인으로 바꾸어서 세금 내려는 사람들을 늘리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곧 노비 종모법의 실시와 공노비의 해방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우리는 고려시대 때 일천즉천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뭐였지? 한 명이. 그렇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인이면 그 자식도 천민, 노비다라고 하는 게 일천즉천법이었어요. 그죠? 노비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죠. 그죠? 자, 하지만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시한 법이 바로 노비 종모법입니다.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라는 법이 바로 노비 종모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시행되었느냐? 실제로 조선시대 때에는 제법 재산을 모은
남성 노비와 그리고 가난한 양인 여성 사이의 결혼이 의외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따라서 노비 종목법을 실시하게 되면 점차 양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의 신부를 따라간다라는 노비 종목법이 실시됨으로써 점차 양인의 숫자를 늘리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도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끝쯤 가게 되면서 순조 때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공노비 6만 명을 해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하지만 노비 제도 그 자체는 근대적 개혁을 통해서 신분 제도가 폐지되었던 1894년 갑오 개혁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요것도 어디까지나 법적 폐지예요. 실제로 노비는 언제까지 남아있었다고 하느냐? 선생님 부모님 세대들 가운데 좀 옛날에 잘 살았던 분들은 이런 얘기 하기도 해요. 선생님 부모님 세대쯤 가게 되면은 우리 집 옛날에 잘 살았다. 옛날에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다. 노비 있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대체로 봤을 때 6.25 전쟁 전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머슴살이하는 노비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이 조선의 신분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시대 때 향촌사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갔던 사회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선 사회의 상한의 모습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